미국에 계신 예비 부모님들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 임신인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길고 힘든 숙제처럼 느껴질까요? 답답한 마음으로 난임 클리닉 방문을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특히 미국은 진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싸고 예약 한번 잡으려면 진료 오래서 다 뭐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모처럼 큰맘 먹고 병원에 갔더니 몸무게 기준이 맞지 않으니 몇 달 더 관리하고 오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아까운 시간과 비용 정말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진료하며 메이오 클리닉 난임 펠로십을 거친 난임 전문의 이시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소중한 대기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병원 문을 열기 전 집에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미국식 임신준비 숙제 7가지를 미국 난임학회인 ASRM 커미티 어피니언을 바탕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우리 주변의 환경 독소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것에 많이들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 몸에 닿는 것이나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이 은근히 난자의 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BPA라고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가짜 호르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분비를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난자의 성숙을 방해할 수 있고 또 배아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BPA 프리라고 적혀 있어도 안심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 종이 영수증 그거를 만지지 마세요. 그 가멸지 영수증 표면에는 엄청난 양의 BPA가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손의 피부를 통해 즉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 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향수나 디퓨저 있죠? 그 안에 프탈레이트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또 호르몬 균형을 깨트릴 수 있어요. 클리닉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무향 제품을 선택해서 내분비계를 보호해 주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제를 미리 복용하시는 것이에요. 영양제가 우리 몸속에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고 또 난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최소 9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난포가 선택되고 또 성숙한 난자로 배란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려요. 먼저 여성을 보시면요,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엽산, 이것은 신경관 결손증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은 임산부용 영양제에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3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을 검사해보면 약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00에서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을 권장을 하는데요. 본인의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난자의 에너지 공장인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요. 그래서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나 난소 저하가 걱정된다면 하루에 600mg 복용이 난자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남자는 뭘 먹을 수 있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남자들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증거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정자 역시 생성 주기가 약 9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도 멀티비타민 좀 드시고 또 정자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제 그리고 정자의 구조를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을 함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숙제는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하루 한 잔의 커피 포기하기 힘드시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카페인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임신에서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점은 카페인의 다량 섭취랑 태아 기형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고된 바는 없고요. 임신 전후의 과도한 섭취가 초기 유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난임학회인 ASRM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하루에 약 200에서 300mg 미만의 카페인 섭취는 가임력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일단 스타벅스 기준으로 봤을 때 톨 사이즈 약 350cc의 브루 커피를 드시게 되면 그 한 잔에 약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또 인스턴트나 에스프레소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잔 기준 약 한 200cc에서 250cc를 기준으로 약 62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임신 후에 갑자기 커피를 끊으려고 하면 또 금단 증상이 또 굉장히 클 수 있고, 또 임신 초기에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유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루 한 잔 미만으로 줄여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엄마랑 아기 모두에게 가장 건강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숙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BMI라고, 즉 체질량 지수의 관리입니다. 미국 난임 클리닉에 오시기 전에 본인의 BMI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기준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동양 사람들, 에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비만 기준이 서양인과 다릅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데, 아시아인은 BMI 25만 넘어도 비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체지방률이 높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신체적인 특징 때문이래요. 미국의 대부분 난임병원들은 BMI 40에서 43 정도의 엄격한 컷오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아예 난임 치료 자체를 시작해주지도 않고요. 우선 살부터 빼고 다시 오세요 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렵게 예약했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미리 조절을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난임 의사들이 BMI에 까다로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약물 반응도 때문입니다. BMI가 높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가의 호르몬 약의 반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임신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산이나 조기 진통,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 때문이죠. 난자 채취는 수면 마취가 필요한데, 체중이 너무 높으면 기도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고요. 또 시술과 관련해서 출혈이나 감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클 수 있어요. 미국 IVF는 한 사이클당 평균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신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다면 그 거액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 셈이 됩니다. 제가 보는 한국 분들은 BMI가 40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과체중만 있어도 결과적으로 시험관 시술에 대한 반응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5%의 체중만 감량해도 호르몬 균형은 아주 좋아지실 거고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숙제만큼은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 숙제는 대사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이에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거나 과체중인 경우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란장애를 일으키고 난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또 난소 환경을 최적화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 의지만으로 체중 조절이 힘들다면 본인의 프라이머리 닥터와 상의를 해서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GLP-1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체중 감량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 약을 쓸 때 주의사항은요, 아직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신을 시도하기 최소 2-3개월 전에는 이 약을 중단하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운동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 운동의 강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오셨다면 갑자기 멈추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다만 임신 성공 후에 본인 강도의 약 70에서 80% 정도로 낮춰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운동이 너무 격하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고강도의 운동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를 낮게 만들어서 배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운동량은 중강도로 주당 150에서 300분 정도인데요. 강도로 따지자면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운동을 말하고 있고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라면 하루에 약 30분 정도 꾸준히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포인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관리하냐 하고 묻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역시 이것이 여러분의 통제받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호르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때 분비되는 코르티졸이라는 물질 아시죠? 이것이 뇌의 시상하부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를 발동해서 마치 전쟁 시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은 임신하기에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생식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일기 쓰기, 심지어는 우리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 것도 코르티졸 수치를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해소 창구를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내용이 꽤 많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첫 번째, 환경 독소를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고 영수증 만지지 않기. 두 번째, 영양제를 90일 이상 부부가 함께 투자해서 미리 복용하기. 세 번째, 카페인 조절을 위해 하루에 커피 1잔 미만으로 복용하기. 네 번째, 체질량 주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아시아인 기준 BMI 25를 기억하고 체중을 5% 감량을 시도하기. 다섯 번째, 인슐린 저항성 약물을 활용해서라도 체중을 감량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여섯 번째, 중강도 운동을 기억하고 주 150에서 300분 정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걷기. 일곱 번째, 멘탈 관리를 위해 나만의 해소 창구와 지지 시스템 구축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내용은 여러분이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과정 없이 병원 문을 열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준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주방의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국 난임 전문의 이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